만약 당신의 자랑스러운 자식이 하루아침에 증발한다면? 73세의 김순애는 동네에서 의사 어머니로 통했어요. 아들 정민이 운영하는 병원 자랑이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10억 원 빚을 남기고 폐업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시장에서 만난 며느리의 몰골이었어요. 비싸던 한복 대신 낡은 외투, 진주 목걸이 대신 빈목. 5만 원 때문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4시 반 순애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또 그 악몽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정민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꿈. 한 달째 계속되는 악몽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어나 찬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추석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정민이 환하게 웃고 있고 은주가 비싼 분홍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할인이도 새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순애는 그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즐겨찾기에 저장된 아들 병원 홈페이지를 눌렀어요. 화면에 차가운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폐업 공고 채무 관계로 인해 2023년 9월 30일부로 진료를 중단합니다. 1년 반 전 이 글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면서 다른 내용이 있나 찾아봤지만 여전히 같은 글만 있었습니다. 의사 아들을 자랑하며 동네를 다니던 내가 커피를 끓이며 베란다 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차갑게 스쳤고 멀리서 쓰레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리에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몇몇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애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민아, 어디 있니? 엄마 정말 걱정된다. 하지만 읽지 않은 표시가 수십 개 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평소보다 일찍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에 나갔어요. 최 사장 국밥집까지 가는 골목길에는 아침 준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이 하나에 1,000원, 싱싱한 오이, 고등어 한 마리에 5,000원. 평소 같으면 정겨웠을 그 소리들이 오늘은 왠지 시끄럽게만 느껴졌어요. 최 사장 국밥집 앞에 서니 뼈를 하루 종일 우린 진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옆 가게에서 김치 담그는 새콤하고 매운 냄새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멀리서도 먼저 인사하던 최 사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국구름만 닫고 있었거든요. 순애 씨, 최 사장이 물수건을 건네며 망설이는 듯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 소식 있으세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밝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바쁘죠 뭐. 의사가 언제 한가했겠어요.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텐데. 최 사장이 국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순애는 국물을 떠먹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어. 오후 1시 아파트 관리실에 월세 확인차 들렀는데 장 집사를 만났어요. 순애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장 집사가 문을 닫고 나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가 월세 말인데요. 혹시 다른 계획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순애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미리 여쭤본 거예요. 혹시 세입자들이 이사 간다거나 그런 얘기 없었나 해서요. 장 집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장 집사의 표정을 살폈어요. 설마 아들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오후 5시 저녁거리를 사러 나갔는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가 터졌어요. 그까짓 5만 원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 돈 없으면 집에나 있어. 뭘 그렇게 오래 만지작거려. 순애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식당 주인이 한 여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잠깐 비틀거렸어요. 며느리 은주였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항상 하던 진주 목걸이도 없고 늘 곱게 말던 머리도 기름기 없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까지 거무스름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뒤지며 동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100원, 500원, 1000원짜리 동전들이 손바닥에 쌓였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봐주세요. 47,000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내일 꼭 가져올게요. 제발.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현금 다 있을 때만 팔아. 외상은 절대 안 해. 은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을 챙겨 식당을 나갔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애가 왜 저렇게 됐지? 우리 은주가 왜 저런 모습으로? 은주가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최 사장이 순애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순애 씨, 저 사람 아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 아니요. 왜요? 순애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 요즘 자주 와요. 근데 항상 돈이 부족해서 못 사고 가더라고요. 안쓰러워서 가끔 덤을 줘보려고 했는데 자존심이 센지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약봉지를 늘 들고 다녀요. 처방전이 빼곡한 약봉지를요. 약봉지? 순애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많이 아픈 건가요? 글쎄요, 기침을 자주 하던데요. 마른 기침을 심하게. 아, 그리고 한 번은 어린 아이와 함께 온 적도 있어요. 그 아이도 많이 말라있던데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할인이? 순애는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으로 아들을 검색했어요. 뉴스 검색창에 윤정민 의사라고 치자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보고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윤정민 원장, 의료기기 투자 사기로 15억 원 손실. 현재 행방불명 상태. 피해자들 고발 예정. 병원 폐쇄 후 가족과 함께 잠적.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화면이 흔들려 보였고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15억 원? 사기? 행방불명? 피해자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정민이가 사기를 당했다고?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지역 유명 병원장, 투자 사기 피해로 파산, 의료진 월급 체불 후 야반도주, 환자들 믿고 다녔는데 배신감 커. 순애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연락 두절, 병원 폐허, 며느리의 몰골, 손녀의 기침. 새벽 2시 베란다에 나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길게 울리며 지나갔고 그 소리가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가 컥컥거리며 기침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소리가 할인이 기침소리처럼 들려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이 기침소리 같은데 우리 손녀가 아픈데 할머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순애는 난간을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침묵,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이웃들의 수상한 시선.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다음 날 새벽 순애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라도 직면해야 한다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 통장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아, 은주야, 할인아. 할머니가 꼭 찾을게.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순애에게는 진짜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주민센터 계단을 올라갔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창구 직원에게 손녀 윤아린의 주소 변경 내역을 문의했어요. 할머니세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손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사를 갔나 싶어서요. 잠깐만요. 직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이거 맞나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성북구 정릉동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이라고 나와요. 지하?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지하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곳에 사신 건지 보니까 작년 10월부터네요. 순애는 그 주소를 종이에 적어받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반지하라니. 우리 할인이가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니. 주민센터를 나와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그 동네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하늘이 흐려서 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골목길이 미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집을 찾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 위쪽으로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틈새로 누런 형광등 불빛이 약하게 새어나왔어요. 창문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벽면은 습기 때문에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컥컥거리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마른 기침이 연달아 이어졌어요. 순애는 주먹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무슨 얼굴로 들어가지? 1년 반 동안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아, 약 먹었니? 기침이 너무 심하네. 엄마가 금방 일 마치고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물 많이 마시고. 은주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없고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에서 할인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알까? 할머니 보고 싶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얼어붙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순애는 계단을 올라가며 여러 번 뒤돌아봤어요. 반지하 창문에서 작은 그림자가 기침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최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혹시 그 여자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구나.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 받는다던데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이래요. 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안 나온대요. 아이가 아파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도 안쓰러워서 몇 번 연락해 봤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네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다시 그 골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큰 쌀 한 포대와 밑반찬 몇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중간에 2번이나 쉬어가며 왔어요. 계단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문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계단 위쪽 모퉁이로 숨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주가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쌀포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은주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말라 있었고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있었어요. 하지만 쌀포대를 보는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나서 쌀포대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애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가슴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네. 다음 날 새벽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애 씨, 아드님 관련해서 급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아드님이 의료기기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얼마나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피해 규모가 15억 원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좋다고 해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병원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살고 계시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현재 아드님은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은주와 할인이는? 법적으로는 연대 보증을 서지 않아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걸 잃은 상태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순애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의자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드님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채권자들 중에는 상당히 거친 사람들도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친 사람들이요? 사채업자들도 끼어 있어요. 이자가 밀리면서 빚이 더 불어난 상황입니다. 순애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오래된 통장들을 모두 꺼냈어요. 상가 건물 월세로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것저것 계산해 봤어요. 할인이 치료비, 생활비, 당장 급한 돈들. 저녁에 다시 반지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비 봉투를 준비했어요. 50만 원을 넣고 할인이 치료비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추가로 감기약과 영양제도 함께 준비했어요.
문 앞에 놓고 벨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은주와 딱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얼어붙은 듯 멈춰 섰어요.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여기를 알고? 순애는 봉투를 은주에게 내밀었어요. 할인이 치료비야.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 기침이 너무 심하다며. 은주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아시잖아요. 어머니한테까지 피해 드릴 수는 없어요. 무슨 피해? 가족인데 뭐가 어때? 가족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민 오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했어요. 어머니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순애는 은주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잘못한 건 그 사기꾼들이고 너희는 피해자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야 해. 그때 안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예요?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할인이가 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말랐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만 유독 크게 보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인아. 순애가 무릎을 꿇고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 할인이가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많이 아팠는데 병원도 못 갔어요.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알아.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순애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은주와 할인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애는 은주와 할인이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할인이의 기침이 밤새 더 심해졌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응급실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잠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순애는 은주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 맞고 영양실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체중이 또래 아이들보다 10kg 정도 적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주일이요? 치료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입원비와 치료비 합쳐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양 상태를 보니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0만 원? 은주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치료 방법은 없나요? 집에서 약만 먹으면서 통원 치료는 안 될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폐렴이 더 악화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애가 의사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입원시켜주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할게요. 어머니, 안 돼요. 은주가 순애의 팔을 잡았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돼요. 순애는 접수 창구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할인이가 입원하는 동안 순애와 은주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링거를 맞으며 잠든 할인이를 보며 은주가 복도로 나갔고 순애도 따라 나갔습니다.
정민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이 됐어요. 마지막에 한 통의 문자만 받았어요. 문자 내용이 뭐였어? 은주가 문자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희들만은 안전하게 살아줘. 사랑한다. 순애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바보 아들아.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은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는데 정민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협박했어요. 모른다고 했더니 할인이한테까지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뭐라고?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서 연락을 못 드린 거예요. 어머니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다음 날 박 형사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 씨 아드님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도 양평 쪽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에서 계속 결제하고 있어요. 약국이요? 네, 소화제랑 수면제를 자주 사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술집에서도 카드를 많이 썼어요. 거의 매일 소주를 사고 있어요. 순애는 그 지역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직접 가보겠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드님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그 지역에 사채업자들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괜찮아요. 엄마니까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 양평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면서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양평에 도착하니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였어요. 낡은 전원주택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가서 정민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아, 이 사람이요? 편의점 사장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앞쪽 빈집에서 지내는 것 같은데요. 가끔 밤에 소주 사러 와요.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던데요. 말도 거의 안 하고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빈집 방향을 알려주며 사장이 덧붙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그 근처를 돌아다녀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차 타고 와서 주변을 살피고 가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인가 봐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빈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집안에서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거실 바닥에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정민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구석 방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이 기름때로 끈적했어요.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정민이 놀란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어떻게 찾았어? 이게 무슨 모습이니?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정민이가 이렇게까지. 엄마가. 정민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 나 때문에 엄마까지 피해볼까봐 무서워. 사채업자들이 찾아다니고 있어. 무슨 피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정민이 비웃으며 벽에 기댔어요. 나 때문에 은주랑 할인이가 반지하에서 굶고 있는데 무슨 가족이야.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쓰레기야. 실패한 아버지이고 무능한 남편이야. 할인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폐렴이래. 영양실조도 심하고.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할인이가? 내 딸이 아파서 병원에? 그래. 그런데 넌 여기서 술이나 마시고 있고. 정민이 머리를 벽에 박으며 소리쳤어요. 미쳤나 봐.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어떻게 딸이 아픈데 아빠가 모를 수가 있어. 나 같은 놈이 아빠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할인이가 아빠를 찾고 있어. 안 돼.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나타나면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그럼 할인이가 더 위험해져.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니? 평생 숨어서 살 거야? 정민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모든 게 내 잘못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투자하라고 권한 사람들도 이제는 연락 두절이고 변호사비도 없어서 법적 대응도 못하고 순애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정민이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정민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혼자서는 안 돼. 가족이 함께 해야 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망쳤는데. 할인이 얼굴도 볼 자격이 없어요. 가능해. 하지만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해. 술부터 끊고 정신을 차려야 해. 그날 저녁 순애는 정민을 설득해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은주와 할인이에게는 아직 정민을 찾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민이 좀 더 회복된 후에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정민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짐까지 지우게 됐는지. 짐이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면허도 정지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단 몸부터 추스리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거야. 포기하지만 않으면 방법은 있을 거야. 순애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이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 날을 맞았어요. 여전히 약을 먹어야 했지만 기침도 멈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은주가 순애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순애는 은주와 할인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은주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머니 집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반지하라도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순애는 아쉬웠지만 은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로 했어요. 한편 정민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정신과 상담도 열심히 받았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심각한 자살 충동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가족분들과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정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와 할인이를 만나볼 준비가 됐니? 정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요. 다만, 은주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줘. 저녁 무렵 순애는 정민과 함께 반지하 집으로 향했어요. 정민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서워져요. 은주가 저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피할 수는 없잖아.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해서 순애가 먼저 들어갔어요.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순애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할인이가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은주야,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정민이를 데려왔어.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정민, 오빠를? 지금요? 만나볼 준비가 됐으면 말이야. 안 됐으면 다음에. 할인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할인아, 아빠가 왔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할인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정민이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아, 아빠야. 아빠. 할인이가 잠깐 멈칫했다가 달려가서 정민을 안겼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어디 있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민이 할인이를 들어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팠지? 병원에도 못 데려가주고.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 주셔서 다 나았어요. 아빠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원망스럽고 안도하면서도 불안한 듯 했습니다. 정민이 할인이를 내려놓고 은주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생각도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은주가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할인이가 밤마다 아빠 찾으며 울었는지 알아요?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나 때문에 너와 할인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알면서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왜 혼자 도망갔어요? 저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무서웠어. 채권자들이 너희들까지 괴롭힐까봐. 사채업자들이 협박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어떻게 보여?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채권자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할인이 치료비는 또 어떻고요? 정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개인회생 신청서야. 병원에서 변호사와 상담해서 준비했어. 시간은 걸리지만 빚을 정리할 수 있대. 은주가 서류를 받아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될까요?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달라.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났고 법적 절차도 정확히 알아봤어.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나도 다시 일을 시작할 거야. 의사 면허는 정지됐지만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대. 그동안은 다른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게. 의사 면허 복권이 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대. 그전에는 병원에서 간병사 일이라도 하려고 해. 의료 지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할인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전처럼 큰 집에서? 정민이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해.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은주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우리와 상의해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마요. 약속할게. 정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투명하게 모든 걸 얘기할게.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워요. 은주의 목소리에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몇 번이나 약속하고 또 실망시켰잖아요. 그래. 내가 신뢰를 깨뜨렸어. 다시 믿음을 얻는 건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순애는 가족이 다시 모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반지하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컵라면과 김치, 순애가 가져온 밑반찬들이 전부였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정민이 말했어요. 이런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은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린이가 아빠를 만나서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아이는 순수해서 금방 용서하네요. 어른들보다 현명한 것 같아요. 정민이 하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생각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일 거라고. 하지만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한 달 후 정민의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첫 번째 채권자 협상이 예정됐어요. 서울 시내 한법무사 사무실에서 열리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정민과 순애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한쪽에 앉고 5명의 채권자들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원장, 15억이라는 돈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어요.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정민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피해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다른 채권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의사 면허도 정지된 상태에서 뭘로 돈을 벌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 돈이에요. 변호사가 나서며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200만 원씩 10년간 상환하는 걸로 제안드립니다. 총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웅성거렸어요. 200만 원? 그럼 원금의 16%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채권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윤 원장이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간병사일 해봤자 월 150만 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최소 300만 원은 돼야 해요. 그것도 이자 없이 원금만으로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00만 원은 불가능합니다. 정민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럼 이 협상은 결렬이네요. 채권자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강제 집행도 불사하겠습니다. 가족들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조사할 거고요. 잠깐만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정민이 깜짝 놀라며 순애의 팔을 잡았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저에게 상가 건물이 있어요. 순애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걸 담보로 하면 될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6억 원 정도 되네요. 담보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담보가 확실하다면 조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250만 원 정도로 합의하면 어떨까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담보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건물은 엄마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나 때문에 엄마까지. 괜찮다. 가족이 더 중요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야. 협상이 끝나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정민이 계속 자책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망친 게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거잖아.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그날 저녁 은주가 순애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으셨다면서요? 왜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세요? 필요한 일이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해요? 어머니까지 집을 잃게 되잖아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런 위험에.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차라리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이혼해서 정민 오빠랑 연관을 끊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애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아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할 거야. 일주일 후 정민이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과거 의사 경력 때문에 겨우 채용된 거였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지만 성과급이 있어서 더 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정민이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으니 기분이 이상해요.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색하네요. 은주가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며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하린이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빠 열심히 일해요. 우리 다시 예쁜 집에서 살 수 있죠? 정민이 하린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럼 아빠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정민의 과거를 아는 고객들이 있었고 영업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정민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석 달 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실적 부진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과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 절망에 빠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또 실패했어.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괜찮아요. 은주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해? 채권자들한테 약속한 돈도 못 갚고 엄마한테도 폐만 끼치고. 순애가 부엌에서 나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은 있을 거야. 그날 밤 가족 4명이 반지하 방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약사면허 복권 신청을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탄원서도 제대로 쓰고 변호사 도움도 받아서요. 정민이도 의사 면허 복권을 재추진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채권자들이 약속한 첫 번째 상환금을 독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애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상가 월세 수입과 저축을 합쳐도 부족했어요. 2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신문 배달이나 전단지 돌리는 일. 안 돼. 정민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그날 밤 순애는 혼자 고민했어요. 상가 건물을 조금 더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을까? 다음 날 최 사장이 순애를 찾아왔어요. 순애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필요하면 돈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가 건물 세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한 거예요. 월세 수입이 30만 원 줄어들게 됐습니다. 순애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생각했어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은주의 약사 면허 복권이 기적적으로 승인됐습니다. 탄원서와 추천서 덕분이었어요. 동네 약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고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요양원에서 간병 보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출신이라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했고 의료진들도 신뢰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지만 야간 근무를 하면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과의 약속인 월 250만 원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두 사람 월급을 합쳐도 380만 원이었는데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순애가 자신의 상가 월세 수익 100만 원을 계속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 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순애를 찾아왔어요. 순애 씨, 큰일 났어요. 상가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구청에서 시정 명령이 나왔거든요. 안 하면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대요. 순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들어요? 전기 배선부터 상하수도, 외벽 방수까지 다 갈아야 해요.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더 들 수도 있고요. 3천만 원?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더 큰 문제는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하다고 하면서 벌써 2명이 통보했어요. 그럼 월세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순애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면 채권자들에게 줄 돈도 없고 보수공사 비용도 마련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건물 가치까지 떨어지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게요. 안 돼. 너는 이미 신용불량자잖아. 대출이 될 리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면 상가 건물을 아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순애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리저리 계산해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내리고 은행에 갔어요. 상가 건물을 추가 담보로 잡고 2차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였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1차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위험해요. 만약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 집사도 만류했어요. 순애 씨, 너무 위험해요. 만약 공사 후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럼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가족을 지키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해. 보수공사가 시작됐어요. 한 달 반 동안 시끄러운 공사가 이어졌고 남은 세입자들마저 하나둘 이사를 나갔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며 나간 거였어요. 공사가 끝났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경기도 좋지 않았고 임대료도 예전보다 낮춰야 했습니다. 그 사이 순애의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월세 수입은 완전히 끊어졌고 대출 이자는 매달 200만 원씩 나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민 가족을 도와주는 비용까지. 석 달 후 은행에서 무서운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이대로 가면 담보물건 압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은행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정민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상가 건물을 잃을 수도 있겠어. 정민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엄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사죄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해. 정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건물만은 지켜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사채라도 써서. 사채는 안 돼. 그건 더 큰 화를 부르는 일이야. 다음 날 의회에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최 사장이 순애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순애 씨, 소문 들었어요. 힘든 일이 생겼다면서요? 별일 아니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장집사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 사장이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2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당장 급한 불은 끄세요.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제 가게를 팔았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고 은퇴할 때도 됐고요. 순애 씨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아니에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고요.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순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하지만 2천만 원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당장 연체금은 갚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결국 순애는 고심 끝에 상가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아져서 감정가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정민이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디서 살 거예요? 월세 수입도 없어졌는데.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순애는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밤 정민 가족이 순애의 새 집을 찾아왔어요. 반지하보다도 작은 원룸이었지만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으니 따뜻했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때문에 집까지 잃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 커서 꼭 할머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언젠가는 어머니께 더 큰 집을 사드릴게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건 바라지 않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정민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엄마가 희생한 만큼 열심히 살겠어요. 그날 밤 5명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1년 후 정민의 의사 면허 복권이 조건부로 승인됐어요. 사회봉사 300시간과 의료윤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다시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월급은 3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과거 일 때문에 환자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의사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정민을 사기의 공범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첫 주에는 환자가 5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정민이 실망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실패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대놓고 사기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순애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너는 저지른 게 아니라 당한 거잖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요. 의료진 월급도 못 줬고 환자들도 실망시켰고 그때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아픈 사람들을 정말 잘 고쳐준다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민이 할인이를 안으며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할인이 말이 맞아.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진료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정민을 좋아했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가 정민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다른 병원에서는 대충 보고 약만 주던데 여기서는 정말 꼼꼼히 봐주시네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렇게 환자를 정성껏 돌봐주시는 게 중요하죠. 저희 같은 노인들은 눈을 보면 사람을 알아요. 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 달 후 의원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됐어요. 정민의 꼼꼼한 진료와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일을 아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민의 과거를 다룬 기사가 인터넷에 다시 올라온 거였습니다. 몰락한 의사, 동네 의원에서 재기 시도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댓글에는 악의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사기꾼이 또 속이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의사를 해도 되나? 과거를 속이고 환자를 보고 있다. 정민은 그 기사를 보고 크게 상처받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내일부터 환자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의원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정민을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80대 할아버지가 정민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인터넷에 나쁜 글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죠. 중년 여성 환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원장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데요.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원장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은주도 약국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약 상담을 자세히 해주고 환자들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줬거든요. 어르신들이 특히 은주를 좋아했습니다. 약국장이 은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단골 고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지점 관리자로 승진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은주가 기뻐하며 집에 소식을 전했어요. 승진했어요. 이제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할인이도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왔어요. 모범학생상이에요. 선생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생활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순애가 할인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할인이가 정말 기특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이제 정민 가족의 생활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정민과 은주의 월급을 합치면 650만 원 정도 됐고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돈도 차질 없이 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순애의 생활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정민이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엄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순애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대로 새 출발해야 해.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자유롭고 좋아.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걱정돼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했잖아. 나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가족들은 순애가 혼자 지내는 것이 계속 걱정됐어요. 특히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어느 날 밤 순애가 원룸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래층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발견해서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어요. 응급실에 달려온 정민이 담당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식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약도 불규칙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정민과 은주가 병실에서 심각하게 상의했어요.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해요. 며칠 후 그들은 조금 더 큰 투룸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했어요.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사 첫날 순애가 새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집 같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밥맛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정민이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은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할인이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순애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함께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5명은 새 집에서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눴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은주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하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게 됐다고.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정민의 의원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어요. 환자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의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됐어요. 월 수입도 500만 원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은주는 약국 체인의 지역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됐고 월급도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르신들 무료 상담도 하고 있었어요. 하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공부도 우수하고 장래 희망도 뚜렷해졌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정민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제안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됐으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요? 하린이도 고등학생이 됐으니 개인 방이 필요할 것 같고 엄마도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으로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그럴 때도 됐구나. 너희들도 많이 안정됐고. 하지만 하린이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살던 반지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추억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고 생각해요. 정민과 은주도 동의했어요. 맞아. 한번 가보자.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되겠어. 주말 오후 5명이 함께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몇 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골목은 예전보다 조금 깔끔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좁고 어둠침침했어요. 반지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환한 전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영아, 밥 먹자. 네, 엄마. 하린이가 그 불빛을 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가장 많이 아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도 함께 있어서 따뜻했거든요. 정민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가족다웠던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서로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은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순애는 그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불빛은 전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며칠 후 정민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채권자들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했대요. 정말?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갚아온 것과 지역 의료봉사 활동을 인정해 준 거래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보통은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데. 은주가 기뻐서 뛸 듯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더 이상 빚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린이도 아빠를 꼬다누며 소리쳤어요. 와,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민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치킨과 케이크, 음료수로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민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은주, 하리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는데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거예요. 하린이가 온 가족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있는 것. 몇 달 후 정민 가족은 정말로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밝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많아서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어왔어요. 각자의 방도 있었고 거실도 넓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신만의 작은 방을 갖게 된 게 정말 기뻤어요. 이사 첫날 밤 순애는 넓은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별빛이었는데 새 집이 조금 외곽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민이 엄마 옆에 와서 함께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별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예쁜 별들이 있는데 그동안 왜 못 봤을까 하고 힘들 때는 하늘 볼 여유가 없었죠. 이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하게만 살자. 네, 엄마.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그때 은주와 하린이도 거실로 나와서 함께 창가에 앉았어요. 5명이 나란히 앉아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다른 힘든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제목은 뭘로 하지? 반지하의 불빛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민과 은주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제목이다. 우리가 겪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은주가 덧붙였어요. 가장 어두웠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날 밤 새 집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5명의 가족이 둘러앉아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 예전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불빛이 이제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진짜 불빛은 전기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그게 바로 어둠을 밝히는 진짜 불빛이야.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새 출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린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며 서로 지켜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네. 5명이 함께 대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순간 새 집의 모든 방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마치 온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 불빛은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전하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진짜 반지하의 불빛이었습니다.